오늘의 플러스, 네팔 반정부 시위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의 오영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네팔 수도에서 큰 반정부 시위가 있어서 다들 주목했는데요. 먼저 이번 시위는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9월 8일 시작해서 12일, 그러니까 월요일 시작해서 금요일 끝난 5일 동안 진행된 시위거든요. 이 시위의 이름이 위키피디아에도 나오는데 네팔 젠지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네팔 Z세대 시위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식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뭐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주도가 된 그런 시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한 열흘 전쯤부터 네포 베이비즈, 네포 키즈와 같은 해시태그로 소셜미디어 통해서 네포티즘, 그러니까 족벌주의죠. 족벌주의는 자기 사람한테 특혜를 베푸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표출됐어요. 이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기존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함께요. 근데 이게 그 바로 시위 바로 전주 금요일에 네팔 정부가 26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요. 이게 이제 네팔 정부의 말로는 네팔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서 세금을 피해간다,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 그 등록에 대한 요구는 네팔 법원에서 1년 전부터 등록시켜라, 아니면 차단해라,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던 차에 막상 그 반정부 분노가 표출되던 시점에 이 플랫폼을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차단한 걸 두고 이제 많은 네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단하지 않은 소셜 미디어 중에 틱톡이 있었고요. 예. 틱톡은 이미 중국을 통해서 반정부 그런 메시지들 같은 것들은 차단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디스코드라고 있었어요. 예. 디스코드는 뭐냐면 이건 미국에서 생긴 건데 그 전에는 네팔 사람들은 잘 모르던 거였는데, 네. 이제 최근은 프로 게이머들 아니면 일반 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체 토론 위주의 채팅 앱이거든요. 예. 이제 이게 차단하지 안 됐으니까 이 네팔 Z세대 사람들이 좌표로 알려주고 여기로 모여라 해서 여기 채팅방에서 토론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9월 8일 월요일에 Z세대 수천 명이 카트만두에서 첫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됐냐면, 시위 첫날에 강경 진압으로 19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60세 1명 빼고 예. 평균 죽은 사람 평균 연령이 24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어린 친구들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 뻘, 어머니 뻘, 기성세대들 엄청 화가 난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 다 죽었대 해서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훨씬 더 많은 인파가 카트만두만이나 네팔 전역에서 이제 더 큰 시위가 벌어졌고, 예.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로 변해서 의회나 대법원, 고위 관료들의 집들, 또 정부와 연결되었다고 여겨지는 어떤 기업체들의 건물에 이제 불을 지르고요. 예. 장관들은 헬기 타고 도망치고 사임하는 장관들도 있고, 그리고 네팔 총리가 올리라는 분이었는데 올리 총리도 사임하고, 예. 결국엔 군대 투입으로 진정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군대가 이제 쿠데타를 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전개가 또 더 재밌는데, 이 디스코드라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 시위대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온라인 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우리가 총리를 새로 뽑자. 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5명의 후보를 내세우고, 그 중에서 거의 10,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7,000명이 득표한 전 대법원장인 수실라 까르키 전 대법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또 의회도 저희들끼리 해산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네. 이제 까르키 임시총리는 6개월 뒤인 내년 3월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임시총리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작해서 금요일 끝난 5일 동안에 성공적으로 끝난 그런 시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 선출된 네팔의 임시총리, 이 사람이 수실라 카르키 이렇게 부르던데, 이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73세 여성이거든요. 예. 네팔 기준으로는 정치인으로는 좀 꽤 많은 편인데, 예.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이게 젊은 층들이 이제 선출을 했으니까 좀 의심도 있고, 과연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폭적인 지지가 그분한테 간 이유는 네. 예전에 네팔 대법원장 할 때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이제 판시했던 인물인데 예. 이제 여성으로는 일단 지금 최초 수상이고 네. 2016년 대법원장 할 때도 여성 최초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의원들이 연합해서 경찰청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까르키 대법원장이 이걸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거든요. 예. 이게 이제 유엔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부인으로서는 유엔이 공식적인 기관이 어떻게 이런 걸 보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유엔에서는 이거가 정치적인 의도다. 그러니까 뭐 탄핵 시도 경찰청장을 의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건데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다라고 평했고 국민들도 다 알죠. 이제 까르끼가 정말 대적 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아무튼 이 까르끼는 정말 본인은 나이가 많은데 정치 권력에 욕심은 없고 불러줬으니 내 역할은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청년들의 요구 잘 알고 있다. 부패를 근절하고 네. 행정 능력을 회복하자. 경제적 평등 요구하는 거 잘 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잘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네팔 국민들은 임시총리로 본인들이 선택한 인물은 청빈함 그리고 도덕성 이걸 바탕으로 한 분을 지금 내세운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런데요.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를 꼽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네팔에서 이렇게 뿌리 깊은 분노 그래서 이렇게 극렬한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는 시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 네팔에 최근 벌어지는 상황 일단 그 내부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번 시위는 물론 이제 정부 수장 그리고 정치인들 의회를 향하기도 했지만 불만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양합니다. 그 사회 다방면에 뿌리내는 그 부정부패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한 가지라고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다양한 소수자,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빈곤율, 실업률 이런 거 엄청나게 높고요. 실업률 25%까지 최근 치솟기도 했었고 각종 사회적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불만들이 하나로 이제 집결돼서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정치인들이 과연 있었는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불만을 하는 거고 정쟁과 야합만 일삼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모습. 그러니까 타겟이 정치인들로 향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위 둘째 날 의회나 대법원 건물들이 불탔지만 독특하게 타겟이 된 게 크게 불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드바텐이라고 네팔의 그 소매 체인점입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 5성급 대단히 멋지게 지어진 힐튼 호텔인데 이 두 기업이 네팔의 정경유착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바드바텐이는 그 소유주가 거액의 정당 후원금을 지불했다. 또 힐튼은 그 대주주가 그 전 총리의 아들이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팔은 이런 카르텔들이 굉장히 만연한 상황인가 보죠. 일종의 그 경제의 합리화가 진행 정도가 좀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장부로 공식적인 장부로 우리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적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검은 돈,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현금 주고받기 이런 게 너무 많고 거기에는 이제 카르텔이 많이 오가고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중 장모 또 인맥으로 서로 봐주기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서 정부 요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라고 인식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세나 뭐 급여 착취 또 이를 인맥 통해서 소개시켜주면 중간에 소개비를 뭐 10% 정도 가로챈다든지 일단 뭐 권력에 대한 감시 체계 자체가 부실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도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시스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권력을 차지한 사람도 야 내가 다시 이 자리를 언제 차지하겠냐 해서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자. 뭐 이런 관행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 연구원님은 네팔에 또 상당 기간 체류도 해보셨고 그 몇 번 가신 경험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지에서 일상 생활하시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접 체감했던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저도 그런 거를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많은 거를 직접 몸으로 겪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팔 우리 한국인 분들도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네팔 공항에 딱 내리면 택시를 타고 뭐 시내 호텔로 가자 뭐 이렇게 할거든요. 그럼 택시 기사가 물어봅니다. 얼마? 1,000루피? 뭐 이럽니다. 네. 무슨 말이야 그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도. 예. 그게 정해진 고정가 아니면 미터 기로 그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래요. 고객은 500루피 반값을 불러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700루피, 800루피 이런 상황에서 흥정이 됩니다. 예. 말하자면 그래서 더 자세히 말하면 제가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카트만두 시내를 다닌 적이 있는데 갑자기 교통경찰이 잡아 세워요. 그러더니 제 친구가 헬멧에 버클을 안 채웠다고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헬멧을 썼는데 버클을 안 채운 거 이게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 친구가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 꺼내서 주니까 이제 바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corruption is everywhere. 부패는 어디에나 있다. 실제로 어디에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사소한 일상의 사례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뭐 우리나라는 바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사무실에 가서 이거 하겠다 하면 3개월 걸립니다. 이래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돈 달라 이거예요. 돈 달라 이거예요. 돈을 거기서 줘요. 바로 거기서. 그럼 이게 돼요. 돈은 잘해주세요? 예. 근데 막 옆 사람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뭐 제가 오래 체류하다 보니까 비자를 연장해야 될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팔 어떤 부서 고위 관료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뭐 한 달 넘게 걸린다. 네. 아이 무슨 말이냐. 뭐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 있다.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앞에 찻집에 가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왜 갑자기 왜 밖으로 나가지?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100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됐습니다. 네. 전형적인 후진국의 행태들이 만연했던 나라가 네팔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팔을 직접 경험해 볼 일은 대부분은 그 히말라야 등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많이들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 히말라야 트레킹 산업 이것도 혹시 카르텔이 있나요? 카르텔이 없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업 같은 그 관광 산업은 큰 돈이 오갑니다. 거기 그런 데야말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시 체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이 자생적으로 이게 크게 확산되는데 일단 네팔의 등반 및 트레킹 원정 대행사들이 한 2,000여 개 상당히 많은 거죠. 맞네요. 거기에 이제 주요 대형 업체들은 항공사도 소유하고 있고 아니면 헬기도 여러 대 소유하고 있어요. 네팔 전체에 헬기가 뭐 20대 안쪽으로밖에 없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막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팔 네팔 산골의 호텔 주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중간에 이렇게 프로세스 되는 그런 나가는 돈 없이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특혜를 봐주는 관계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간다. 그럼 뭐 몇백만 원 이거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좀 깎아보려고 견적서를 보여달라. 그래서 뭐 가이드 비용 얼마, 포터 비용 얼마, 뭐 장비 비용 얼마. 그러면 요거 가이드 고용 안 할게. 그리고 호텔 나 좀 낮은 수준의 호텔 묵을게. 이렇게 해서 금액을 깎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인데 왜냐하면 이 견적서라든 이런 거가 그런 식의 내역에 적힌 그대로 이 금액이 현장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인 식이 많고 중간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그 가격 절충이 많아서 이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행을 아예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따라서, 심지어 어떤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우린 돈 다 내서 갔는데 현지에서 다시 돈을 내야 되는 일도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아서 불만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막 좀 우리 어떤 합리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사건이 터진 게 한 재작년에 네팔 히말라야 등반, 고산 등반, 에베레스트 같은 데서 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아프다고 구조를 요청을 해서 헬기를 타고
카트만두의 고급 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여러 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 그게 이제 외국의 대형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 돈은 외국의 보험사들이 큰 돈을 내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게 네팔에서 사건이 터져서 그거를 자세히 조사하고 나니까 다 카르텔로 연결된 거예요. 그 병원, 헬기, 그리고 원정 대행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등반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 손해될 게 없죠. 좋죠. 예. 막 몸이 굉장히 아픈데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파도 그게 등반의 과정이니까 베이스 캠프에 내려와서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픈데 기침 콜록콜록 하니까 일단 병원 가봐야 되겠다 해서 헬기 태워준다는데 네.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근데 보험사들은 돈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철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이 히말라야 등반 보험사들도 물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보험료가 엄청 올라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 보통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어떻게 보면 카르텔로 인해서 네팔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천혜 자원인 히말라야 트레킹 산업도 지금 훼손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시위 때문에 네팔의 경제 상황도 전 세계가 조망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네팔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팔이 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관리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계속 속해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그리고 여전히 벗어나기는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예. 최근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4~5%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 나쁜 수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졸자 평균 월급이 한 1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방 2개 월세가 카트만두에서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대졸자 평균 월급으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돈 버는 수단이 필요하고 너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팔의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외화 의존도 첫째가 해외 취업을 통한 해외 송금이 제일 큰데 네팔의 전체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0만 명 정도가 20, 30대 경제 생산 활발한 인구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체로는 인도나 중동 등에 많이 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도나 중동에서 급여가 많다거나 아주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선택지는 일단 외국에 가 있고 네팔 내에서는 살 길이 없다.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용병으로 15,000명이 자원해서 갔어요. 15,000명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경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이제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아니 네팔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15,000명이 3천만 명. 3천만 명. 예. 아, 인구는 좀 되는군요. 예. 예. 그러면 트레킹 산업이나 이렇게 해외에 가서 일해서 송금하는 산업 말고 네팔 내에서 이렇다 할 별도의 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팔은 기본적으로 산골이고 예. 지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던 농민들입니다. 농민들 지금도 농업이 한 70% 가깝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이렇다 할 공장이나 이런 거 거의 없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광업이 주인 국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럼 농산물은 해외 수출용입니까? 좀 자급자족용입니까? 농산물도 어느 정도 수출하는데 사실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오히려 더 많고요. 네. 거기서 뭐 대규모 뭐 공장제 농업 뭐 대규모 농장 뭐 이런 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업에 대한 개발에도 실패한 부분이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팔도 제가 알기로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또 여전히 당연히 유지되고 있고요. 혹시 이런 카스트 제도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더 부추겨지거나 그리고 잘 시정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나요? 예, 그렇죠. 이게 카스트 제도 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위계 서열에 따른 이 4가지 분류 체계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상류층의 브라만, 예.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불가촉 천민, 예. 달리트족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시스템이 인도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카스트 제도 그 자체는 네팔, 인도 포함해서 네팔도 거의 70여 년, 60여 년 전에 헌법으로 이게 금지되었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여전히 많이 실천되고 있는데, 근데 네팔은 인도 아리안계, 그러니까 힌두교를 전통적으로 신봉해왔던 종족들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토착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착 민족들도 다양해요. 거기에는 힌두교를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도 있지만 힌두교를 뭐 불교와 이렇게 섞어서 뭐 그런 독특한 양식의 종교 체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불교,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팔의 카스트 제도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다양한 그 인도와 연관된 그런 힌두교 교리의 바탕을 둔 그런 카스트 제도만이 아니라 그런 카스트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종족들에 대한 차별, 배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이 차별 배제 시스템을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아울러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예컨대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기 종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개념, 뭐 이런 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종족들끼리 우리가 뭐 할 걸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결과적으로 뭐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사람들끼리만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도 뭐 공채가 뭐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소개해주고 취업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이제 젊은층, 대학 나온 젊은층의 관점으로는 공부는 내가 더 잘했고 저 친구가 더 못했는데 저 친구가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럼 젊은 층들은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네팔의 지금 사회 문제가 물론 고위층의 부정부패도 있지만 이게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 시위는 이런 요소들도 같이 폭발한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위 관료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응축이 되는 건데, 사회 전반에 깔린 어떤 부정부패 그리고 족벌주의, 자기 사람들 봐주기. 네팔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프노만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고유명사화 될 정도로 자기 사람한테만 특혜를 베풀어주기. 그래서 서로 그 자기 사람의 테두리에 끼려고 서로 인맥을 서로 연결하려는 이런 인간관계, 대인관계 스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일부에서도 잠시 말씀 주셨던 네팔의 사람들은 해외에서 많이 나가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네팔 경제 큰 축이 해외 송금이다 말씀 주셨는데, 네팔의 젊은 세대들도 해외 취업 많이 하고 있나요? 일단 네팔의 젊은 세대가 더 적극적이고 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삶에 정말 좋은 삶을 살아보겠다. 부모 세대와 달리 제대로 좀 잘 살아보겠다 하려면 거의 유일한 전략은 해외 취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가장 쉬운 선택은 인도와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비자로 그냥 인도로 가는 겁니다. 인도는 조금 더 네팔보다 경제 사정이 좋으니까. 하지만 거기도 뭐 열악하게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은요? 그다음은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그런 식의 해외 노동자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또 중동에서도 노동자들을 많이 수입합니다. 중동 국가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요. 그보다 나으면 홍콩이나 아니면 뭐 동유럽 국가들. 그보다 더 나오면 바로 이제 한국, 일본. 과거에는 일본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은 최근에는 경제가 좀 안 좋아져.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가 침체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팔인들에게는 한국이 최우선지인가요, 그럼? 최우선지는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상당히 좋게 여겨지긴 하지만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 뭐 우리 한국인 관점에서도 서유럽의 그런 발전된 나라들, 최이상향이라고 한다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근데 미국 관광 비자, 미국 비자를 받는 거가 네팔 사람들한테는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관광 비자를 받은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 카트만두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사를 받으려면 그 미국인들이 네팔인 심사 받으러 온 사람을 어떻게 뭘 보고 판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네팔의 각종 문서들 이렇게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보는 것들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사람의 여권에 예. 어느 나라 스탬프들이 찍혀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말고 한국, 일본, 영국 이런 스탬프 관광 비자로 찍혀 있으면 여기 통과했구나 이런 거를 주요 판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뭐 관광 비자를 3개월짜리 받았다. 네. 그럼 미국으로 가서 3개월 일하고 예. 불법으로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죠. 불법 체류자로 남고 그래서 장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영주권 취득하는 것. 예.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데 네. 이게 불법 아니겠어요? 불법이죠. 네. 그거를 근데 불법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팔 사람들 다 그게 불법인 걸 알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먹고 거죠. 살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네팔 사람들도 비극이지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게 장밋빛 인생으로 외국에 나가면 다 좋은 일이냐. 네. 그래서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네팔 외국인 노동자 많습니다. 예. 협정이 체결돼 있어서 1년에 몇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 시내 가면 한국어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야. 근데 한국어 학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거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머리 좋은 스마트한 그 청년들. 네팔에서 나름대로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 그럼요. 예. 그런 청년들이 시험 쳐서 와서 한국의 노동자로 왔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네팔 외국인 노동자 어디서 일합니까? 대부분 좀 우리 한국인들이 선망하지 않는 곳들이죠. 그렇죠. 예, 공장 아니면 뭐 농촌. 농촌에서 뭐 3D 업종, 사람들 뭐 잘 안 하는 뭐 이렇게 뭐 소 축사를 관리하다든가 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전혀 대부분은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그 고용주들이 외국인들 인종차별하면서 이렇게 인간 이하 대접하는 분들 간혹 가다 있어요. 예. 네팔에서 스마트하게 공부 잘했고 열심히 그리고 세상 물정 다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이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고 그리고 부모 젊은 나이에 자기 친지와 다 떨어져 살고 이게 실존적인 충격이 오는 거죠. 그렇겠죠.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네팔 내에서도 한국에 일하러 갔던 우리 네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많다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요즘 점점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금액이 점점 는다고 해서 이것도 좀 나중에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아닐까 걱정되는데 실제 네팔 현지에서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가 한국에 체류한 네팔인 노동자들에 관련된 그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 알려져 있죠. 하지만 K-팝 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각종 좋은 이미지 그리고 대다수 한국인 고용주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급여도 괜찮고 한국은 뭐 즐길 거리도 많고 아주 활발한 그런 나라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네팔인도 다 좋아하거든요. 춤추고 노래하고 서로 떠들고 술 마시고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전히 아주 이미지는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네팔인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하려고 하고 외국에 나가서 힘든 일인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내가 부자 돼 보겠다.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 보겠다. 노력 많이 하는데 왜 계속 네팔은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자, 이 네팔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강대국 양국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그 지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히말라야 산, 높은 산의 그 산골 나라입니다. 이 척박한 땅이에요. 땅이 척박해서 기본적으로 농업국가고 지화자원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별로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어요. 산도 많고 그런데 산이 많다는 건 또 계곡이 발달해 있고 그 많은 건 수자원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소가 10년대만 해도 100여 곳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인도와 중국 양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400여 곳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지금 건설 계획 중이에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건설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트만두에 있으면 하루에 제한 전력 공급 그러니까 뭐 3시간씩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장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부분은 다른 경제 영역은 상당히 부실한데 일단 처음에 쥔폐가 몇 개 없었는데 그거를 근본적인 문제는 근대 국가 체제로 접어든 지난 70여 년 동안 이런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정치 지도자, 왕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나? 예.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 원조에 계속 해외 원조에 의존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원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쉽게 언론에 가끔가다 접하면 뭐 학교를 지어줬다, 뭐 병원 지어줬다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죠. 예. 그리고 오히려 원조에 의존하는 경향성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팔 내에서는 이제 NGO에 관련된 일을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역시 족벌주의 아니겠습니까? NGO 하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원조를 받으면 그걸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우선 나눠주고 본다.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과연 어떻게 되냐? 유엔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어서 예. 그래서 네팔이 이제 다당제 공화정 체제로 왕정을 끝내고 2008년부터 이제 새로운 그런 민주주의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 네. 유엔에서 원조한 게 행정 직원 3,000명을 파견했어요.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조해주고, 예. 뭐 감시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 헌법을 제대로 만들고 시스템을 일단 갖추고 나면 예.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생해 나가기를 바라도록.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 지원도 있었군요. 네. 자, 그런데 네팔은 오랫동안 왕정 체제를 유지했던 국가였는데 이제 민주 체제로 넘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바뀌면 그게 뭐 자연스럽게 새로 거듭나고 발달되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부패라든가 혼란이 더 가중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예. 네팔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요. 예.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한 통일 왕조가 수립된 게 1768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거든요. 예. 이 왕조입니다. 근데 이게 19세기 초가 되면서 왕은 세습 아닙니까? 근데 왕 뒤에 총리가 있는데 세습 총리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독특한 부패 구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세습 총리요? 그러니까 총리가 세습이 돼요. 왕도 소습되는 게 아니라 세습 총리. 왕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예. 총리가 국민을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 독특한 부패 구조. 이게 1951년까지 계속돼요. 총리는 누가 임명해요? 처음에는 왕이 임명을 했죠. 그 근데 다음부터 세습이 된 거예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왕정 자체가 아니라 예. 왕정도 잘하면 뭐 경제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역사 예. 사례가 있잖아요. 왕을 앞세운 뒷권력의 세습. 이게 지금 만연한 네포티즘의 어떤 역사적 원천이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예. 근데 네팔 1950년부터 이제 각종 민주제를 향한 이 세습 총리제가 철폐가 됩니다. 1951년에 각종 정치 실험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1950년대에 이제 민주 체제가 시작됐다가 왕이 다시 등장해서 아니다. 1960년에 다당제를 갑자기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당제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아주 전국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다시 다당제가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네팔에서는 공산당이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데 이제 네팔에서 그래서 뭐 북한 식당도 막 네팔에 있고 그랬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네. 근데 이제 1996년부터 10년 동안 2006년까지 그 마오주의 공산당이 왕정을 끝내려고 이제 내전을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이 목적은 이제 왕정 철폐를 해서 제대로 잘 살아보자 하는 열망의 표출인 거죠. 2006년에 왕이 스스로 왕권을 포기를 해요. 네. 그래서 2008년에 공화정 헌법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 70년간 그런 민주제를 향한 열망이 반복되어 왔고 사람들의 어떤 봉기, 폭동, 시위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출된 정치인들이 자기네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쫓겨난 올리 총리도
지난 10년 동안 3번이나 총리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다 거기 사람들인데 여기서 민중들이 희망을 보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네팔엔 지금 주요 정당들은 어떤 정당들이 있고 누가 정권을 잡은 겁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로 진행자님께서 양극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팔도 기본적으로는 양당, 양쪽 좌우로 갈리는 그런 정치 체제가 기본입니다. 네. 네팔 의회당이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 네팔 공산당 이게 진보 정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양당이 중심인 체제이긴 하지만 이게 양당이 이게 1대1로 서로 이렇게 대립과 견제 이것을 벌이는 체제는 아니고 예. 양당에서 각각에서 파생되어서 그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온 군소 정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종족들이 많은데 그 다양한 종족들의 지역이나 카스트를 대표하는 군소 정당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 정당이 200여 개 가까이 되고요. 200개요? 예. 그래서 이 갈라져 나온 다양한 공산당, 예. 다양 의회당, 이 분파들 이런 분파들이 서로 연합을 또 연정을 펼칩니다. 예. 그래서 공산당과 의회당 분파가 서로 연합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대의보다는 극좌와 극우가 연합을 하는 이런 네. 양상도 일상적으로 펼쳐지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정치 혹은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예. 이 민중들이 보면 야, 이 사람들 말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한 통속이네. 그런 거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이뤄졌던 것들이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2008년 민주공화정이 시작된 다음에 현재까지 17년 동안 정부가 1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판은 이렇게 시끄럽고 제자리를 맴도니까 사람들은 점점 정치에 무관심이 되고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거죠. 네. 네팔이 이런 정치 구조를 갖게 된 근본적인 영향은 어디 있었나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일단 지정학적인 지형학적인 것들을 큰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워낙 특징적인 국가니까 산악국가라는 점. 네팔이 전적으로 산악국가는 아닙니다. 예. 네팔의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 인도와 면한 부분은 평야지대예요. 상당히 해발고도가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 1970년대 이전 그러니까 DDT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DDT 뿌리고 그랬잖아요. 예. DDT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 말라리아가 더 무더운 그 평야지대에 창궐해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네. 히말라야 산맥은 지질학적 나이로 볼 때 젊은 산맥입니다. 예. 달리 말하면 이게 봉우리가 뾰족하고 계곡이 아주 깊어요. 예. 직선거리는 이 마을에서 저 앞마을까지 불과 한 1, 2km밖에 안 예. 되는데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계곡이 워낙 깊어서 이 왕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네팔의 종족 개수도 그래서 그 좁은 나라에 100개가 넘고 이야. 언어도 100개가 넘습니다. 언어까지도. 예. 그래서 특이한 점은 그 어느 종족도 과반수가 되지를 못해요. 그 누가 집권하든 대표성의 문제가 예.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네팔의 정치의 과제라면 그걸 슬기롭게 그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왕정 200년 동안 대표성도 없는 총리가 세습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제 민주화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요구해 온 거예요. 시위로 봉기로. 예.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는 그거 어렵게 쟁취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워요, 네팔은.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 이런 개념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팔은 그게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통일성을 유지할 거냐. 네팔은 사회의 거의 모든 면에서 다양성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을 억압했던 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이에요. 예. 왕이라는 이름으로 세습 총리가 그리고 각종 정당들이 이 복합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체제, 카스트, 가부장제, 지역 이기주의 이런 다양한 어떤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극복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좀 국가가 잘해보겠다 해서 다시 공화제, 민주체제로 돌아섰지만 우리 사람들 중에 또 생각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라리 왕정이 낫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팔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있습니다. 예. 현재 이 공화정에 대한 불만, 공화정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세요. 15번이나 정부가 바뀌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다고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거죠. 예. 야, 왕으로 돌아가서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서 다 이 권력으로 다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게 그냥 무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인도에서 2014년부터 이제 모디 총리가 집권한 뒤로 현재 10여 년 넘게 힌두 극우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큰 영향을 받은 탓이 크고요. 그래서 힌두 우월주의, 힌두 민족주의로 나라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 그게 현실화되면 인도만 해도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많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무교도 네. 많고. 그리고 힌두교가 얼마나 그 가부장제적인 그런 논리가 있는데 거기 여성들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왕정으로 예. 돌아간다는 게. 근데 이제 쫓겨난 올리 수상은 그런 힌두교 로 돌아가자 하는 어떤 왕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네팔의 일부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반대로 친중 정책을 펼쳤거든요. 네. 그런데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보통 수상들은 인도를 방문하곤 했는데 네. 올리 수상은 중국에 먼저 찾아갔어요. 과거 왕정 시대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왕들은 다 친인도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중 정책은 상당히 생소하죠. 네팔 사람들한테는 비판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이 남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1대1로 전략 속에 네팔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배경도 있고요. 올리 수상으로서는 중국이 도와준다니 이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네. 네팔 입장에서는 항상 옆에 인도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인도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친중 성향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인도의 말 그대로 종속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속박되는 국가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제가 일단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네팔 북쪽은 히말라야 장벽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발달했습니다. 예. 히말라야 장벽으로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골짜기로 사람들이 왕래는 있었는데 그게 국가적인 대규모 수준은 아니었고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과 별 교류가 없었고 이제 네. 중국 자체가 이제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고 뭐 티벳을 넘어서 이렇게 교류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거의 없었죠. 인도와 교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현재까지도 네팔 수입 물품의 60% 정도가 인도에서 오고 그리고 인도 루피하고 네팔 루피가 이제 고정 환율제예요. 그리고 사람도 무비자 왕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무비자로 노동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인도가 국경을 봉쇄하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째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남방 정책, 중국은 이제 남아시아로 진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뭐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국경 분쟁도 여러 차례 최근에 있었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고 국경 분쟁이 히말라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팔은 이런 인도와 중국이 서로 갈등하는 양상 사이에서 이것을 기회로 단순히 매달리기보다는 한 나라에 매달리기보다는 약소국으로서도 이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패예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외교, 균형과 견제의 외교로 살아가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위로 우리가 잘 몰랐던 네팔의 현지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의 오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